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째 7천 명대를 기록하면서 확산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상황이 계속 악화할 경우 다음 주 특단의 조치를 발표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자세한 이야기 코로나19 브리핑에서 나눠보겠습니다.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 전화로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러다 당장 다음 주에 하루 10,000명의 확진자가 나올 수 있다는 전망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번엔 12월 말쯤이면 3만 명대까지 이를 수 있다는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전문가의 예측이 나왔습니다. 교수님께서는 이런 폭증 전망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엊그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의 확산 속도라고 하면 다음 주 정도면 10,000명 안팎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여기에 적절한 방역 강화 조치가 없다라고 하면 말씀하신 것처럼 수리과학 예측처럼 12월 말에는 2, 3만 명 규모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다만 다음 주 정도면 새로운 방역 강화 조치가 발표될 걸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 사회적 거리두기로 환원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최악의 순간까지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자, 말씀하신 것처럼 영업시간 제한이나 또 사적 모임 규제와 같은 거리두기 4단계 조치를 적용한다면 12월 말에 예상 확진자 수는 3,000명대 초반으로 떨어질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방역 강화 조치를 시행을 하게 되면 보통은 약 2주부터 그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경향성을 보이고 있거든요. 네. 다만 한번 증가한 유행 상황은 단기간에 급감하지는 않고 서서히 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인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여기에 또 부정적인 견해가 조금 있는데 이 부분은 연말이라고 하는 변수가 있고요. 네. 더군다나 계절적인 요인이 계속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 어떤 연말이라고 하는 변수라든가 아니면 계절적인 요인, 이러한 부분은 수리과학 모델에서 정확히 반영을 해서 예측하기는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12월 말에 3,000명대 초반으로 감소하기를 저 개인적으로도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만 쉽지는 않아 보인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사회적 거리두기로 환원이 되더라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서서히 감소를 하게 되고 한 번에 큰 폭의 감소세는 보이지 않을 거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여파는 1월이나 돼야 그 두드러지게 감소하는 양상을 보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따라서 일정 시간이 사이에 남아있기 때문에 적어도 2만 명 수준까지는 확진자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예. 반면에 강력한 방역 조치를 취할 경우에는 최악의 순간 2, 3만 명을 넘는 신규 확진자 규모는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다만 네. 변수가 또 하나가 있는 게 오미크론 변수가 있습니다. 예. 일단 아직까지 본격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서 전파가 되고 있다라는 어떤 과학적인 증거는 없습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는 일정 부분 지역사회 전파가 시작됐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전파력이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내년,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확산세가 감소할 걸로 예측되는 내년 1월쯤에 다시 오미크론이 확산을 하면서 확진자가 줄지 않고 오히려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 이 강한 조치를 한다고 해도 연말 변수 그리고 계절적 요인 여기다가 오미크론 변수까지 존재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자, 단계적 일상 회복 이후에 사망자도 급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위중증 환자가 더 늘어나면서 사망자 증가도 우려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주로 어떤 요인 때문이라고 보십니까? 이 부분은 11월 상황하고 12월 상황을 좀 나눠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 위중증 환자가 증가했던 그 시점이 11월 1일, 그러니까 10월 말에서 11월 1일 요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될 즈음부터 발생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위중증 환자가 증가하는 요인이 단계적 일상 회복 시행 때문에 그렇지는 않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예. 네. 11월 상황에서 위중증 환자가 증가한 이유는 그 60대 이상의 고령층 미접종자에서의 감염 그리고 초기에 백신 접종을 받은 60대 이상에서의 어떤 항체 수준 급감에 따른 돌파 감염 이러한 부분 때문에 위중증 환자가 증가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12월 상황은 앞서 말씀드린 11월 상황에 더해서 여기 단계적 일상 회복 여파가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확진자가 급증을 하면서 이에 따른 일정 비율의 위중증 환자가 발생을 한다. 그래서 앞선 상황과 뒤에 말씀드린 상황이 같이 더해지면서 위중증 환자가 폭증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예. 네. 위중증 환자가 증가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중환자 병상 부족 문제도 함께 발생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초기에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 사망자가 급증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는 위중증 환자 증가 속도 자체도 빠르고 또 입원율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크게 높은 편인데요. 이건 왜 그런 건가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단계적 일상회복 시행 이전에 실제로는 방역당국이 신규 확진자 증가 및 이에 따른 위중증 환자 발생 증가를 예상해서 병상 확보 노력을 했습니다. 네. 하지만 당시에 11월 상황에서의 주요 원인, 즉 60대 이상 고령층에서 항체가가 감소하면서 발생하는 돌파 감염 요인을 미처 생각을 못했거든요. 예.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이 어떤 계획에 있어서 제외되면서 충분한 병상 확보를 하지 못한 점이 있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렇게 되면서 병상 부족 문제가 심각해지고 네. 병상 대기 환자도 크게 늘어나면서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염 초기에 특히 고령층일 때는 초기에 적절한 치료가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예. 네. 근데 적절한 치료가 안 되면서 사망자가 증가하는 가장 대표적인 원인이 됐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가 하면 정부가 백신 추가 접종의 속도를 내기 위해서 기본 접종과 추가 접종 간격을 3개월까지 단축하기로 했습니다. 고령층뿐 아니라 18세 이상 성인은 누구나 3개월 뒤에 추가 접종을 할 수 있게 된 건데요. 자, 이렇게 앞당겨도 안전성이나 효과는 괜찮은 건가요? 2차 접종과 3차 접종 간격을 기존 4개월 또는 5개월로부터 3개월로 단축을 하더라도 일반적인 면역학적 관점에서 볼 때에는 큰 문제는 없다. 그러니까 효과는 오히려 단축해서 맞을 때 더 효과적일 수가 있고요. 네. 안전성 부분에 있어도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위드 코로나로 일일 신규 확진자가 5만 명 수준에서 발생을 하고 있는 영국도 현재는 추가 접종 시점을 2차 접종 이후 3개월로 잡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3개월까지 단축하는 건 큰 문제는 없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또 시사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일 신규 확진자 규모는 영국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규모가 훨씬 적지만 위중증 환자 급증으로 영국 못지않게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정부가 이렇게 추가 접종을 강조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국민이 백신 부작용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학부모들의 걱정이 큰데요. 이를 위해서 교수님께서는 재차 또 안전성을 확보한 백신을 수급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해오셨잖아요. 네네. 이 밖에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여기에 원인을 찾아봐야 됩니다. 왜 지금 청소년, 특히 이제 학부모님들의 입장이 많이 반영되는 부분인데 왜 청소년들에 있어서 백신 접종률이 크게 올라가지 않느냐 이 부분을 봐야 되는데 청소년 백신 접종에 있어서 접종률이 낮은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방역 당국에서 그동안 청소년은 감염이 되더라도 중증으로 발전하지 않는다는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를 해왔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청소년이나 학부모님들에서 굉장히 깊게 어떤 하나의 고정관념으로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네. 그리고 더불어서 성인 접종 당시에 백신 접종 이후에 이상 반응 등 사후 관리에 있어서 국민들의 공감을 얻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들께서는 이상 반응에 대한 보상이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금전적 보상이 중요한 게 아니고 백신 접종 맞은 다음에 발생한 어떤 증상에 대해서 이게 백신 접종에 따른 이상 반응 가능성이 있다라고 인정을 해주는 어떤 공감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예.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방역 당국이 제대로 역할을 못했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같은 개념으로 백신 접종 후에 특정 증상이 나타났을 때 일선 병의원에서 환자분들께 이 부분은 백신 접종 이상 반응 가능성이 없다. 처음부터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성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네. 더불어서 반대로 일선 병의원에서는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보건당국으로 보고를 하더라도 네. 보건당국 심사에서 인정을 안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어떤 백신에 대한 불신으로 작용을 하면서 청소년 백신 접종률에 상당히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다소 늦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이러한 부분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기본적으로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조금 더 열린 자세를 보여주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최근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청소년 방역 패스 도입 문제인데요. 정부에서는 도입을 하되 더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청소년 방역 패스의 시기와 대상은 어느 정도로 조정돼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시기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학사 일정이나 백신 접종 일정을 고려해 볼 때에는 당초에 우리 방역 당국에서 2월 1일로 잡았었거든요. 제가 보기에 너무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가장 빠른 시점이 한 3월 정도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그 시점이 계약하는 시점이거든요. 그리고 적용 대상, 그러니까 대상 부분 말씀하셨는데 대상은 사람과 업종을 나눠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방역 패스 접종 대상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사람적인 측면에서는 백신 접종이 허가된 모든 연령이 대상이 돼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부분은 현재의 감염이나 유행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그리고 단계적 일상 회복을 계속 추진을 하려면 반드시 방역 패스 부분이 모든 허가된 연령대에 적용이 돼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반면에 대상 부분에서 업종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게 학원이거든요. 근데 네. 학원은 학습권이라든가 돌봄 기능을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필수적인 시설 중에 하나다. 이렇게 개인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적어도 학원은 배제해야 된다. 그 나머지 필수적이지 않은 그런 업종에 대해서는 방역 패스가 적용되는 게 현재 유행 상황을 감소세로 바꾸거나 아니면 단계적 일상 회복을 계속 추진할 때 필요한 부분이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자, 현장의 목소리와 또 안전한 방역까지 모두 고려한 세밀한 대책이 마련돼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고려대학교 약학대학 김정기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